지금은 우리에게 멀지만 한때는 가까웠던 그 동물, 중국의 코끼리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코끼리가 서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딱 한 차례, 조선 태종 때 일본에서 선물로 보내와 키운 일이었습니다. 태종은 처음에 궁중의 말과 가마를 관리하는 사복시에서 키우도록 지시했죠. 하지만 다음에 코끼리가 관리 이유를 밟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코끼리는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요. 몸집이 크고 힘이 셌던 만큼 먹는 양도 많았기에 지방에서는 여간 키우기 버거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13년 겨울 병조판서 유정현은 간언했습니다. 일본국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께서 아끼시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의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전라도의 섬에 두소서. 주공의 고사란 무엇일까요? 주공은 중국 주나라 문왕의 아들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국의 고전 맹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공이 엄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 군주를 토벌하고 비렴을 바다 모퉁이로 몰아내어 죽이니 나라가 50개국이었고 범과 표범,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내어 멀리 쫓으니 천하가 크게 기뻐하였다. 문왕과 주왕이 누구인지 엄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주공은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공이 있었던 것이죠. 유정현이 말한 주공의 고사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코끼리가 중국에서 살았다니요? 맹자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럴 리가요. 3000년 전 중국의 중원지역은 아열대 기후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출토된 코끼리 모양의 청동기도 이를 증명하죠. 지금의 우리는 동물원에서나 코끼리를 보지만 당시 야생의 코끼리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며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주공이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코끼리는 인간의 개발과 기후의 변화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원나라 때에 이르면 현재 중국의 광시성, 윈난성 남부 지역에만 서식했다고 전해지죠. 중원에서 중국의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코끼리가 다시 중국사의 무대로 올라선 것은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에 의해서였습니다. 황실 의례 활동에 코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시대가 달라져 코끼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인간에게 코끼리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끼리가 앞다리에 무릎을 꿇으면 마치 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주원장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황제에게 절을 한다니 얼마나 위험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지금도 주원장의 묘 앞에는 코끼리가 무릎을 꿇은 모습의 석상이 있습니다. 물론 주원장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무제로 유명한 한나라 때도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다른 황제들에게 주원장처럼 코끼리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데 1년에 콩 수백 석을 먹는 코끼리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마리만 행사에 썼다면 괜찮았을 것도 같지만 의례 행사를 보면 최소 2마리 이상이 필요했죠. 명나라에 다녀온 조선 사신들의 기록을 보면 보통 4에서 6마리가 의례 행사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열대 지역에 사는 코끼리가 중원에서 살기 쉬웠을까요? 고향을 떠나온 코끼리는 병이 나기 쉬웠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예비 코끼리가 필요했고 언제 모를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했기에 최소 10마리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황제의 위엄을 위해 이 엄청난 돈을 썼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제국의 수도로 불러들여 의례에 활용하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도 중요했는데요. 이에 주원장은 안정적으로 코끼리를 확보하기 위해 광시성 남부의 횡주에 순상위를 설치했습니다. 순상위는 코끼리를 훈련하는 군사 진지라는 뜻이죠. 하지만 순상위에서 포획하는 코끼리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코끼리를 구해야 했을까요? 주변국의 조공을 통해 코끼리를 수급했습니다. 이를테면 동남아의 베트남, 타이, 미얀마 등 조공국과 운남 남부의 토사들에 의해 말이죠. 조달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황제의 권위를 드높여주는 역할은 톡톡히 해주었기에 분명 나라 안에서 황제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공국에서 보내오는 조공품이 그 권위를 지지해주게 된 것이죠. 그럼 나라 밖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코끼리가 없었지만 명나라와 가장 가까웠고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과연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사신들이 코끼리를 보고 황제의 위엄을 느꼈을까요? 기이하게 느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볼 수 없고 책에서만 접했던 동물이었기에 신기하고 놀라웠을 텐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 사신들이 엄숙한 조회의 현장에서 스치듯 코끼리를 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세기 초가 되어 국군이 쇠퇴하고 있었음에도 명나라의 코끼리 사랑은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는 기울어 가는데 의례 행사는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그 여유와 사치를 조선 사신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였죠. 명나라의 코끼리를 마지막으로 본 조선 사신단은 1636년에 파견된 사신단이었습니다.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김육은 이때 명나라에 갔다 온 후 쓴 책인 조경일록에서 조회에 참석한 코끼리 6마리를 보았다고 기록했죠. 청나라 군대가 북경을 점령하기 불과 8년 전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코끼리를 6마리나 키우고 있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의례를 중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황제의 권위를 중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방심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